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3조, 종을 볼까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형성적 법률 유보, 형성 유보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자유권에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주 독특한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권을 특히 자유권을 분류할 때 대부분의 자유는 이제 자연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뭐 법에서 수용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 이제 재산권하고 나중에 뒤에 36조 1항의 혼인가족 보장, 거기서 이제 혼인의 자유를 해독을 할 때 우리 헌재가 혼인의 자유는 법적으로 승인된 것만을 보장한다. 이래가지고는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형성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본권들을 보면은 이미 자연에서부터 그 실정법의 명문의 뭐 규정과 상관없이 자연의 이치로서 당연히 어떤 내용이나 개념이 정해져요. 그걸 이제 주로 제약하는 형태로서 법률이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재산권하고 혼인의 자유는 법률이 그 내용을 정해주는 구획을 만들어주는 이런 의미로 이제 규정이 돼 있고 성격을 이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나눠서 대다수의 자유권은 자연적 자유인데 재산권하고 혼인의 자유, 요 혼인의 자유 두 가지는 재산권과 혼인 자유 두 가지는 형성적 자유라고 해요. 형성적 자유, 법률로 형성되는 자유. 그래서 성격을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개입의 여지 같은 것들이 형성권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증대하는 능력이 된다. 이런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형성적 법률 여부가 명시되고 있다는 건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에 가면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사회 제약 규정이라고 하죠. 줄여가지고. 그래서 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연한 이제 한계,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복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한될 수 있는 여건이 헌법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에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라고 해서 요걸 이제 공용침해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용침해 조항은 이제 예외적인 가치 보장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재산권 보장이다 하면은 그 재산권 보장, 자유권 보장의 이념에 따르면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죠? 원하는 모습대로 어떤 물건이라는 것들을 이제 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인정해주는 이런 보장일 텐데, 다만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누리는 것들을 뺏어가고 박탈하고 이제 교환 가치, 다른 말로 이제 대가죠, 그죠? 이제 교환 가치를 통해서 이제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법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사망을 통해서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공공필요의 개념도 정당보상의 의미도 다 엄격하게 봐서 뭐 공공필요는 아주 공익의 우월성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당보상은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하자면 주로 이제 행정법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다루는 건데, 이항의 그 재산권의 제약도 기본권의 제한이고, 사망에 따르는 공용침해도 기본권의 제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점에서 공통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망에는 보상 규정이 있는데 이항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복리 적합성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보상 없이 규제를 했지만은 그 결과가 사망의 공용침해 정도에 이르는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왔을 때 이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상이 필요하긴 한데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가 할 때 우리 헌재가 그 이항의 근거에서 바로 보상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은 이항의 공공복리 적합성에 기초한 어떤 국가 제약도 그 한계를 넘으면 그러면 이제 불문의 보상이 필요한데, 그 논거는 당연히 이제 공용침해 이런 속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나 이런 기존의 어떤 헌법 원리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이해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또는 비례성의 관점에서 이항의 영역에서도 보상을 긍정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뭐 경계이론, 분리이론 뭐 이런 식의 뭐 논의 전개인데, 그거는 이제 공법 중에서도 이제 행정법 하실 때 하시면 되고, 헌법에서는 그 정도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공법상 권리들, 공법에 이제 근거를 두는 이제 재산 가치 있는 권리들도 이제 사법상의 재산권처럼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건 네 가지, 사기기법, 사기 테크닉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헌정사두 문자는 아예 보지 마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구도로 설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쭉 가도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첫 번째 단락, 그죠? 형성적 법률 유보 성격
보여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네 번째 단락에 공공필요와 공공복리의 관계, 그리고 또 그 밑에 정당보상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23조 3항의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하면서 나오는 결론들이니까 그거 체크 꼭 합니다. 자, 24조로 내려가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누리도록 하고 있죠. 오른쪽의 내용들은 잘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권 보장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제도 보장하고 같이 헌법전에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25조로 가면 이제 비슷한 구조인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적인 업무, 공적인 어떤 업무를 이렇게 스스로 담당할 수 있는 기회보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내용 가보시면 의에서 네 줄 정도 가보시면은 그 공직의 취임 과정뿐만 아니라 승진 과정, 그 다음에 자신의 권한이나 직무를 누리고 수행하는 이제 구체적인 과정 모두가 보장의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그 보장되는 의미는 주로 그 위에 세 줄 보시면 기회 균등 보장이다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함부로 타인과 차별당하지 않는 이런 균등성을 보장하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등의 의미들, 기회 균등의 의미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 균등의 의미와 상관이 없는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단순한 뭐 기대이익에 불과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그 밑에 이제 쏟아지는데, 요게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확인합니다. 특히 그 아래 세 줄에 공무 수행의 자유 이런 것들은 자유권의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균등, 즉 평등의 주장하고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딴 데 가서 찾아봐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보장권 이런 것도 사회보장권이죠. 사회보장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나 딴 데 가서 찾아보지, 여기 기회균등 보장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런 판례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6조 요거는 이제 청원권인데, 그 문서주의가 우리 헌법 1항에 직접 명시되고 있죠, 그죠? 아주 대중적인 권리로서 그 절차 통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서주의는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부터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에 가면은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출제율이 높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 헌법은 일단 심사라는 말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말이, 누가 봐도 당연히 전제된 말이 이제 수리 의무까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한다는 말은 받아들여서 이제 들여다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 및 심사 의무가 명시된 걸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결과 통지 의무도 가지는가, 이게 문제인데, 결과 통지 의무도 우리 현재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세 번째 단락 가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텐데, 자, 그거 보자. 수심통해서 일단 두 문자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청원권의 보장 취지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역으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 걱정에 늘상 수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통증을 안고 사는데, 그러니 이제 이 청원 같은 대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결과 통지 의무를 우리 헌재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의무라고 봅니다. 네 줄 뒤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결과 통지 의무를 진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은 헌법에 이것까지도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1년, 2년 지나도.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그 답변이 없냐 하니까, 저희는 헌법에 결과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는 마쳤으니까 이행이 끝났네요. 이러면은 정말 수심 가득해질 거예요, 그죠? 우리 국민들이 수심통이 더 이제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볼 권리나 의무, 답변 의무,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현재 판례입니다. 자, 이제 또 넘겨서 27조 재판 청구권인데, 여기서는 뭐 다룬 항목들이 꽤 많죠, 그죠? 오른쪽 가보시면 이제 첫 번째 도표가 있고 두 번째 도표가 있는데, 첫 번째 도표에서 출제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뭐 그때 뭐 그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이런 식인데, 그 재판을 받을 권리, 그 두 번째 도표, 요거는 출제율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약간 우회적인 표현들로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 대해 보장받는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런 오지문 대비하시고 고유가 뭐냐면 첫째 줄에 나오듯이 헌법 102조 3에 가면 법원 조직 법정주의라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기타 법원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유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범한 입법 형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심급이나 관할을 정하는 것도 형성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이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급이나 관할을 편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법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형성의 영역이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는 두 번째 란에 당연히 인정하죠. 예, 헌법도 법이고요. 그것도 최고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전국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제 그 세 줄에 보시면은 그러나 기본권 침해의 구제 절차가 반드시 헌법 소원의 형태로 독립된 기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헌법 소원의 특성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법 소원은 나중에 우리 저 뒤에 헌법 111조에 가면은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이 명시되는데 그게 보면은 위탄 정권소 즉 위헌법률 심판부터 헌법 소원까지 이렇게 5가지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5호에 헌법 소원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법률이 정하는 요 문구가 법률 유보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서 헌법소원 제도가 직접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률로 그 용도를 구체화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권 구제다, 보장이다 이런 의미와 관련해서 반드시 헌법소원이 그것도 독자적인 어떤 기구를 통해서 관리 운영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권 내용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재심 재판은 워낙에 이제 그 예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 이후의 절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차가 보장된 이후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배려해 주는 절차입니다. 배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형성권의 어떤 크기를 고려하다 보면 이게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성립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재심 청구권도 침해된 혹시나 이제 침해되고 말 뻔한 이런 권리들을 회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기본권의 보장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볼 게 아니다 해서 또 기본권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거든요. 우리 헌재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 판례가 혼돈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요거는 좀 안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결론들이 있다는 걸 상대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배심 재판 받을 권리, 국민 참여 재판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기본권이 아예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배심 재판 제도 이런 것들이 서양의 기독교 문화로부터 이렇게 유래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전통이란 것들이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전통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는 그 기본권으로 당연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신속한 공개 재판 받을 권리는 좋은 문제 많이 나오죠. 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좋은 문제는 그 밑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좋은 문제 나오는데 너무 당연해서 또 안 둔 겁니다. 자유선거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해서 우리 헌법에 안 둔 거 이런 게 출제가 많이 되는데 그것처럼 공정한 재판의 반대말이 불공정한 재판이잖아요. 불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안 둔 것인데 그래서 당연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위에 보면은 법률에 의한 형성 없이는 그 내용이 구체화되기 어렵다. 헌법 자체로서는 이제 그 분야는 좀 추상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출제율이 아주 높아요. 그 신속성 같은 것들은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핵 재판이냐, 탄핵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일반 공직자 탄핵이냐, 대통령 탄핵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신속성의 의미 같은 것들이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 형성권을 가지는 분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헌법에서부터 어떤 고정된 어떤 가치나 내용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본문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형사피해자 재판질수권 요게 요번 그 2025년도 변호사 시험에서 그 단독 문제로 나왔는데 대다수 문제가 보면은 다 이제 관련 판례들, 최신 판례들 이런 거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는 내용이라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그 이론 문제, 판례 이론 문제가 두 지문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요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는 그 주체들을 넓게 본다는 거, 맨 마지막에 넓게 본다는 거. 일단 요거 정도는 무조건 챙기고 들어갑니다. 다음 28조. 요거는 형사보상 청구권이죠.
네, 요거는 이제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 조치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구금을 당했다. 그것도 신체 구속을 당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국가가 이제 보상의 체계로서 돌봐주는데 이게 이제 배상하고 다르죠. 배상 제도는 그 불법 피해에 대한 보상 보전 제도예요. 예. 불법 피해 보충 제도. 그러나 이제 보상이라는 제도는 불법 피해가 아니라 특별 희생,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충 장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은 고의과실 위법성 뭐 이런 이제 불법성의 요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 요소로 요구되는데, 다만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이나 각종 손실보상 청구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런 요건들이 거의 없어요. 예, 없고 이제 법이 정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이렇게 그때 이제 재량껏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지금 뭐 현재 가면 뭐 보상 상한제 같은 것들을 뭐 재원 건전성을 유지를 위해서 상한제를 두고 있지만 우리 현재가 합헌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법 피해하고는 취급이 다른 거라서. 자, 그리고 또 밑에 조문안 보시면은 키워드 오죠. 구금되었던 자가 억울하게 억울한 구금이 납니다.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를 받거나 무죄를 받았을 때, 이걸 합치면 이제 억울한 구금이죠. 억울한 구금일 때 그걸 이제 달래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시면 그 헌정사 바로 밑에 내용 중에 보면 그 형사 피의자 보상 규정은 뭐 옛날에는 없다가 현행헌법에 추가를 했어요. 예, 그거는 간간히 나오니까 조금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되는 청구권 영역은 보면 주로 상호주의가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 형성에, 즉 세금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내지 않는 세금 형성에 참여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보상해달라 이랬을 때는 그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수준에 터잡아서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하겠다라는 상호주의가 터를 잡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통해서, 세금으로 형성된 재정을 통해서 실현되는 청구권은 상호주의와 친하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범죄피해구조 청구권이 그 상호주의 외에 좀 보장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개정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그거는 좀 짚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성 내용들은 너무 세세해서 지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 두 문자 있죠. 그거는 꼭 챙겨놓으세요. 요거는 나오면 그냥 꼼짝 말하거든요. 꼼짝 말아.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는데 피고인 보상 청구하고 피의자 보상 청구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도표 안에 피고인의 보상 청구는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 3년, 이튿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 기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수령 기간도 있습니다. 수령 기간도.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단락의 맨 마지막 가보시면 보상 결정이 본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2년 내에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기간하고 책정된 보상금을 수령해야 될 기간이 같이 있고, 예, 요거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도 요런 취지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아보면은 보쌈오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보상은 세 줄 뒤에, 피의자 보상의 경우에는 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령기간 2년은 공통되고요. 그래서 모으면은 보리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여러분 열심히 시험 준비해가지고 시험 치고 나면은 이제 막 허기지고, 그죠? 체력 다운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기 뭐 경기도 뭐 계곡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건강식 파는 데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 그런 데 가면은 그 보쌈오리집 이런 데 가서 이제 보리 전병, 보리가루 넣어가지고 만든 전병에 오리고기 싸먹는 이런 보리쌈을 꼭 드시기 바래요. 보쌈오리집, 보리쌈. 네. 자, 그리고 이제 29조로 내려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인데요. 요거는 주로 또 행정법에 또 저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헌법에서는 아주 큰 틀만 잘 아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여기 이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의 뭐 의미나, 그 다음에 보상이 전제된 경우에는 이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중배상 금지의 효과가 적용받는 주체,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문제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것도 이제 상호주의가 규정되죠. 오른쪽에 첫 번째 내용 보시면 국가 재정으로 실현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이는 정도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이중배상금지의 효력, 뭐 헌상대절 이런 두 문자는 그냥 정리 안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굳이 이제 봐야 된다면은 왼쪽 페이지, 이제 24페이지의
첫 번째 도표 있죠, 그죠? 성립 요건. 예, 국가배상청구권의 이제 성립 요건에서 그 공무원의 범위나 이제 직무행위의 범위, 이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정도까지. 그 정도만 이제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조로 가겠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인데, 원래 이제 범죄 피해라는 것은 국가가 100% 방지를 못해요. 이 바퀴벌레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바퀴벌레는 우주로 가도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국가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박멸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100%다 국가 책임으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안 되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조항은 국가의 어떤 책임 의식에 기초한 게 아니라, 예, 국가 배상 책임 이런 것들처럼 책임 의식에 기초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 보장의 어떤 관점들이 더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회국가의 보충성 원리 이런 것들이 막 해석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러는데, 그걸 학계에서나 지금 우리 조문이 보면은 최대한 자꾸 늘려가려는 게 지금 기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이 갈수록 이 범죄 같은 것도 더 흉악해지고 더 많이 빈발하고 이럴 수밖에 없죠. 사회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보장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데, 최근에 더 넓어진 거, 그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주체에서 세 줄 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외국인은 상호주의가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가 재정으로 충당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여기서 끝났다가 개정이 됐어요. 추가. 상호주의와 상관없이 한국민인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 사람과 이제 결혼한 관계, 그 다음에 한국민과의 결혼으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자다. 뭐 이혼을 하고 뭐 해가지고 혼인이 해소됐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난 아이를 이제 기르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의 그 뭐 올바른 성장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국민과의 끈끈한 애정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체류 자격을 가지는 경우에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제 상호주의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적용을 받지 않은 예외를 또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예상되네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요건감이면은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은 출제 많이 되거든요. 범죄피해 구조 청구권은.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확대되는 경향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는데, 그 접근 요건이 보면은 정실, 아내, 생신, 사장, 중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또 내려가 보면 이제 그 절차 파트로 내려가 볼까요? 절차 달라고 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구조금이 책정됐을 때 일정 기간 내에 또 받아야 됩니다. 수령해야 되고, 그걸 이제 다 합치면은 9두 30 이런 두 문자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스토리텔링만 할게요. 여러분 분석하고 이제 짜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두 문자 보시면은 정실, 아내, 생신, 사장, 중상. 예, 어떤 돈 많은 사장님이 정실 부인과 첩을 같이 두고 있어요. 예, 밉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실 아내한테 근처도 못 가고 있다가 좋은 이제 그 생일날이 왔어요. 정실 아내 생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장님이 그 좋다는 그 럭셔리 하이힐 구두, 예, 이런 걸 이제 선물로 사가지고 찾아갔다가 중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래 구두 30, 예, 그 사갔던 명품 구두 하이힐, 예, 굽으로 30방 가격을 당해가지고 정실 아내한테 가격을 당해서 중상을 입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정실 아내 생신에 함부로 들렀던 사장님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구두 30방, 예,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요거는 그 전자중대 그 두 문자, 요런 것들은 판례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고 좋은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그거 정도만 기억합니다. 사망. 그래서 전자전을 주로 하는 이제 군부대 이런 주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아래 내용들이 평범하죠. 평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예, 내용에 3번 보십시오. 네 줄 뒤로 갈까요?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직접 요구할 권리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교육비 청구권 이런 건 없다. 그리고 이제 4번에 가면 같은 맥락인데, 4번은 됐습니다. 4번은 됐고, 이 3번이 이제 어떤 의미가, 여백이 한번 써볼까요?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나 그 둘째 줄에 있는 뭐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를 요구할 권리 이런 건 없다 하는데, 이게 사회복지 정책을 요구할 권리거든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권을 이제 포함하는 이제 각종 사회권은 사회정책 또는 이제 복지정책을 요구할 권리로서 아주 거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형성권이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또는 이제 특정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권리는
없다. 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현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써보세요.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써보세요. 이거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처럼 배급형 국가에서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인정될지 말지가 논의되지 지금 이제 이 자유국가 체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4번도 중요하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교육 형성권하고 맞물리는 영역에서는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데 그게 이제 맞물리지 않는 영역, 즉 제도권 교육 밖에 뭐 사교육 영역 이런 데서는 이제 부모의 교육권을 우선시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논리가 전개되니까 그래서 학교 안에 교육권의 문제인지 학교 밖의 문제인지를 좀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32조 들어가 보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의 권리 나왔고 좀 있으면 이제 33조에 근로 3권이라는 게 나올 텐데 근로의 권리는 근로 3권하고 이제 보장 의미가 다릅니다. 보호법이 달라요. 근로의 권리는 그 노동 기회 보장입니다. 노동 기회 보장. 그래서 노동을 제공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 정책으로 풀어나갈 책무를 얘기하는데 이 노동 기회라는 게 뭐 밥벌이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직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지만 직업과 상관없이 사람이 땀 흘려서 뭔가 이제 작업을 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서양에서 만들어진 이 인권의 개념에 따르면 서양의 그 기독교 사상 하에서 신이 유일신 여호와거든요. 여호와에 따르면은 여호와 관념에 따르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인간 사람은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즉 신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창조해낸 피조물로서 신격을 갖고 있는 신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격을 부여받고 선물 받은 신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런 어떤 생명을 그냥 놀리고 무의도시하는 것들이 신에 대한 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의 의무도 명시가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의 의무, 근로의 권리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제 신격을 발현하는 이런 측면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격 발현 또는 이제 신격의 발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기회 보장이 명시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주체가 중요하겠죠. 자, 오른쪽에 그 1번 내용 보시면은 근로의 권리의 내용 중에 일할 자리와 관련된 이제 권리는 이거는 사회권적인 측면이 강해서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적 측면이 강해서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나눠지죠, 그죠? 네. 일자리 정책을 요구할 권리 그런 것들은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무수한 어떤 국가 재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 재정 형성에 기여가 없는 외국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죠? 외국에 살다가 와가지고는 일자리가 왜 이리 없니 대한민국아 이게 주장하는 것들은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국가 재정이 재정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누리기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세제준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이거는 뭐죠? 일 환경 정책을 요구할 권리 이거는 개, 돼지와 다르게 인간답게 일할 환경을 달라 이런 게 이제 주장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 내용 자체로서 봤을 때 인간이면 개, 돼지가 아닌 인간이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근로의 권리를 누린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가시면 이제 단체는 못 누려요. 노동이란 것이 이제 땀 흘려서 자신의 그 신체를 활용하는 이런 이제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땀을 흘리거나 신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단체가 누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근로 3권은 결사의 자유의 특별 규정이에요. 그래서 특수결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결사를 만드는 것도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결사가 더 큰 결사를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사의 어떤 유지 존속을 보장하는 것도 다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 3권은 보면은 단체 특히 뭐 노동조합 같은 이런 단체들도 주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근로의 권리는 주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내용으로 가시면은 자, 첫 줄 두셔보세요. 직접 일자리를 요구하거나 직접 얼마의 생계비를 매달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또 내려가면은 밑에 키워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게 해달라 이런 식의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없는데 이것도 교육을 받을 권리 왼쪽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백에 써보시면 사회주의 발상입니다. 이거는 배급국가형에서나 논의가 가능한 내용이고 자유국가에서는 논외다. 논외.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단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적정임금과 최저임금 보장 이게 우리 조문치가 좀 달라요. 적정임금은 그 조문을 왼쪽에 보시면은 자 1항 3줄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해가지고 노력 의무를 설정했죠. 이거는 현실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책정된 의무가 아니라 이제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유도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적정 임금의 적정선이라는 게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동적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결론이에요. 지금 적정한 임금을 누리십니까?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정선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의 욕심이나 하여튼 뭐 이런 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월급이 만약에 1억이 주어졌다. 하루만에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루만에도. 페라리 살라 치면 그것도 모자랄 텐데. 자, 그러니까 이게 적정 임금이라는 거는 이제 달성 거의 불가능한 이상적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노력 조항이 어울립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은 개, 돼지와 구분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시행 의무가 이제 설정돼서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앞에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중요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 유보되어 있다는 거. 요게 그 임금의 최저선이라는 것도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시대마다 10,000원이 적합하냐, 10만 원이 적합하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법률로 대처하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갖고 있는 판례가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내용의 3번 단락으로 가보시면은, 자, 두 줄로 갑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의해서 바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규정을 보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계세요. 그 키워드 바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걸 바로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오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대비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넘기시고요. 33조 근로3권으로 갑니다. 이것도 이제 주체 쪽이 중요해요. 오른쪽에 가면 이제 의 쪽에서 다루고 있을 텐데, 실질적 잠재적 근로자 개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근로자 개념, 그래서 채용 형식을 따지지 않고요. 뭐 연수생인지 정규인지 비정규인지 이런 채용 형식을 안 따지고 사용 종속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예, 이런 급부와 반대급부의 관계가 있는, 근데 그게 종속적이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근로3권에 주체가 되는데, 최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종업원의 지위하고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자영인의 지위를 같이 가지는 업체들이 이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배민 라이더 같은 그 배달업자분들이나 택배 사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일종의 사업이면서 또 뭔가 종속되어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규정된 게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근로자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취업 상태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 직장에 있는 사람들만 뭐 노조를 만들 수 있고 단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 없는 사람들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잠재적 개념인데요. 그래서 현실 취업을 요구하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의지, 즉 노동 의지만 존재하면은 누구든 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로 이제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이런 사람들, 아직 이제 직장이 없고 구직 기회를 못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에게 어떤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왼쪽에 그 조문으로 가볼까요? 자, 2항 보겠습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3권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첫째,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냐 없냐, 요거 있죠, 그죠? 2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도 근로자성을 가지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를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자 개념을 충족하는데, 다만 이 공무의 특수성,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죠? 특수신분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결국 이제 일반 사기업체 근로자하고 똑같이 누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 누린다. 이제 이런 특별한 규정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문제입니다. 주로 오지문 나오는데, 공무원인 근로자는 그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맨 마지막 그 수로를 보세요. 가진다라고 돼 있죠. 공무원도 3권을 누리는 주체란 걸 전제로 해서 이 범위를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 법률이 그 아예 보장을 하지 않거나 아예 전면 금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어요. 그래, 이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률로 공무원의 어떤 그 근로3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면 틀립니다. 전면 제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조문 구조상 가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망으로 가면 주요방위산업체 관련해서 두 문자 나오죠. 아래 내려가면 주행금지라고 되는데 단체행동권에 한정돼서 그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금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토방위, 국방에 직결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이제 이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단체행동권 외에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으로 대체해가지고 오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대비를 해두십니다. 자,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은 너무 세세하고 또 우리 검증제 또는 이수제 시험에서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도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 이수제 PF 시험, 패스페일 이 시험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단락의 내용 중에서 그 청운경찰 사례하고 특수경비원 사례, 요 두 가지 정도, 그죠? 그 제한 단계 그 단락에 있는 그 두 개 정도는 리딩 케이스니까 확인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4조에 가면 이제 인간다운 생활권이 있는데요.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는 뭐 일반 이론이 주로 시험에 나오죠. 좋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이론 문제로서는 의의해 보시면은 인간다운 생활권으로부터 인간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급부를 직접 요구할 권리는 없다. 법률상 권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데요. 키워드 오시면은 최소한입니다. 최대한으로 바꾸면 틀리고요. 물질적인 생활입니다. 자, 요게 이제 문화적 생활로 바꾸면 또 틀려요. 최대, 문화 이런 것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낮은 수준의 직접 청구권을 그것도 경우에 따라 이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이상의 내용들은 다 입법 형성 분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얘기합니다. 의식주 생활.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용 파트에 나오는 것들은 너무 좀 깊은데, 일단 그 사회보장 수급권 저저줄에 우리가 뭐 기초생계급여나 여러 가지 그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권리들이 있는데, 다만 이런 권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사회 인프라를 그냥 이렇게 뭐 환경을 조성하고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재정을 이제 갖다 바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 불측의 재정 수요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막 너도 나도 주장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보장 수급권은 헌법적 차원의 권리지만 형성권이 훨씬 더 강조되는 듯한 이런 표현을 쓰는 판시도 있고, 또 세 줄리 가보시면 이제 산재보험 수급권에 관해서 또 아주 일부 사례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 사례에서는 아예 그냥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시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혼재하고 있다는 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사례 나와도 이것도 산재보험 사례 안에서도 또 결론이 막 두 가지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영역이니까 혼란스러운 채로서 여러분들이 뭐 아주 일률적이고 단언적인 이런 결론을 제시하는 것들을 이제 오지무로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지금은 외우세요.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넘어가서 35조 환경권입니다. 환경권 개념을 넓게 본다. 오른쪽 가시면 환경 개념을 교육 환경, 종교 환경 이런 각종 이제 인위적인 생활 환경도 다 보호되는 게 대원 판례와 환제 판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됐어요. 그리고 자, 이제 36조로 갑니다. 혼인가족 보장 조항인데요. 이 혼인가족은 국가공동체의 나노 조직이죠. 나노 조직. 하나의 그 뭐 입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물체의 입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건전하고 제대로 이제 운영되지 못하게 되면 나라의 전체 기조가 무너지는 이런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강한 이제 보장들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보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오른쪽에 내용 1번으로 가보시면은 자,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제도로서 보장되고 또한 바로 밑에 헌법의 원리로서 기본 원리로서도 보장된다 해가지고 이거는 국가공동체 운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자체로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장하는 거 봐요. 근데 다만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헌법상 혼인이란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 개념은 아셔야 되고요. 우리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승인, 이게 이제 키워드죠. 요게 형성적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권의 대다수는 자연적인 자유인데 재산권하고 혼인의 자유는 명문의 규정이나 판례 해석을 통해서 형성적인 자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걸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2번 내용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 위에 첫째 줄에 양육권하고
넷째 줄에 육아휴직 신청권 정도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육권은 자녀 양육권은 자녀 교육권하고 똑같이 청부인권으로 봐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제 원초적인 교육자이자 양육자인 그 부모들의 당연한 권리로, 원초적이란 말이 이제 자연법상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육아휴직 신청권은 이게 기본권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유를 우리가 현재 어떻게 되냐면, 육아가 양육의 필수 조건을 이룬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맞벌이 하면서도 뭐 열심히 이제 잘 길러내는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육아를 위해서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뭐 논리 구조인데, 좀 이제 지금 우리나라 현대 국가의 복지 구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판례 같은데, 어쨌든 현재는 뭐 여러 이유를 제대로 안 밝혔어요. 이유를 제대로 안 밝히고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이제 결론을 갔는데, 범준상 권리라는 거 좀 기억합니다. 자, 이제 37조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조항이 나오죠, 그죠? 자, 이 항으로 가보시면 국민의 모든 자유 권리는 국가 모든 걸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과잉금지 원칙이죠.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이론적으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자, 일단 그 현정사두 문자가 나오네요. 내려가니까 내의사유, 아까 우리 검의사육, 검열금지 원칙하고 똑같이 합쳐가지고 검의사육, 내의사유 이 두 문자 이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조 납세 의무, 그리고 이제 39조 내려가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이 국방과 납세 이거는 국민의 2대 의무로서 가장 전통적인 의무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당연히 이제 나라 운영 자금, 나라 이제 외적들의 방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의무가 될 텐데요. 납세 의무 쪽에서 그 부분은 출제가 이제 별로 안 되는데 한번 읽어두죠. 오른쪽 내용 보시면은 키워드. 재정 사용의 합법 타당성을 감독할 이 납세자, 우리 국민들의 권리,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그 조세를 이제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은 그렇게 형성된 조세를 실제 운영할 책임이나 이제 권한은 대의제 국가에서는 통치 조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의제 논리예요, 대의제 논리. 그래서 대의 국가에서 국민이 대표들이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까지 직접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원리 원칙 속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을 부정합니다. 자, 다음 39조 내려가시면 이제 국방의 의무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내용 단락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단락에 두 줄, 대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신 전속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몸으로 때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납세하고도 다르죠, 그죠?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이런 성격을 부여받고요. 그 다음 뭐 병력 형성 의무나 이런 거 다 넓게 보고 막 이러는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뭐 불이익 처우 금지 이런 해석론들은 출제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 수제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제 국회 파트로 갑니다.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해서 포괄적인 입법 형성권의 이제 보장 조항이 이제 주어졌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내용에 세 줄 봅니다. 동그라미. 자,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피결권은 우리 헌법에 명문 규정이 어디도 없어요. 없는데 이게 이제 헌법 뭐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또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논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 명문은 없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근거를 가지냐면 이 40조가 기본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국회가 어떤 조직이죠?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합의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회라는 말은 결국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입법권을 가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입법 과정에 참여할 권리로서의 참여권, 입법 참여권으로서의 심의 표결권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자, 그리고 41조 내려가면은 이제 선거 원칙이 나오는데 지금 1항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는다라고 돼 있고, 이게 대통령 선거 조항에도 가면 똑같은 구조에 대해 조문이 또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지금 보면은 오른쪽 내용 파트로 가볼까요? 첫 번째 단락 세 줄.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만 자유선거 원칙을 빼고 나머지 4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출제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자유선거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고 있냐 아니냐 그런 거 나오고요.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조항에만 이 선거 원칙이 있고 지방선거 조항에는 없어요. 지방자치 조항이 보면은 117조하고 118조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대비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42조로 그 사망 가볼까요? 41조 사망. 예, 여기 보면 비례대표제가 우리 헌법에서 직접 그 제도로 보장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읽어둡니다. 비례대표제 헌법 조항이 있냐 없냐 예전에 많이 물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항 보시면 국회의원 수조 정수인데 지금 200인 이상 법률주의입니다. 200인 이상 법률주의, 법률 유보, 200인 이상 법률 유보. 그래서 200인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헌법 개정 없이도 법률만으로 자연스럽게 구성이 가능한데 얼마 전에 그 법이 좀 개정돼 가지고 비례의석수 한 석을 줄이고 그걸 이제 지역구 수 한 석을 늘리는 데 사용을 하면서 약간 그 지역구 의원수하고 비례의원 수가 좀 한 석씩 이제 한 석을 이제 보태주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300명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수를 이제 보태는 형식으로 개정이 되는데 예전부터 얘는 늘상 바뀌어요. 늘상 바뀌는 거고 300명 뭐 총원수 정도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지나도 될 텐데 지금 뭐 국회의원의 의무 같은 것도 나오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 몇 가지가 나오지만 그 두 문자 있는 거 보세요. 예, 오른쪽 페이지, 33페이지에 두 문자. 개의 등 국사 5거 나오는데 개의 등 분야는 괄호로 묶어버리세요. 두 문자. 예, 요거는 출제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는데 다만 그 대통령 선거는 헌법에 직접 규정된 조항들이 꽤 많고요. 워낙 또 중요한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요소들이라서 요거는 출제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왼쪽 맨 왼쪽 도표를 보시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만 후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공직선거법에 가면은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보니까 국사5거라는 둠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의미는 뭐냐면 게이나 뭐 이런 성소수자들도 중요한 국사를 논하는 이런 상황 어떤 국민의 장에는 그냥 차별 없이 참여하라 이런 의미래요. 게이 등 국사를 논할 때는 꼭 오거라, 빼지 말고 오거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는데 국사 오거를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조로 이제 내려가면 국회의원에 이제 특권이 나오네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당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 2항은 똑같은 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좀 다른데 국회의원은 이제 미리 체포되어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해서 1항에서 이제 주어진 요건 요소들을 그대로 이제 구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1항의 구성 요소만 잘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내용에 가면 두 문자가 있죠. 예, 두 문자 보시면은 현행범인 경우는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회기 중에만 한시적으로 누리고요. 그 다음에 국회 동의가 없을 걸 조건으로만 누립니다. 상당히 이제 그 보장을 위한 조건이 두 가지나 있다. 예, 총 세 가지죠, 그죠?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파트인데 현 국회라는 두 문자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들은 보면은 이 조문에 대한 당연한 그 반대 성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제 판례가 없는 부분들도 막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은 이렇게 막 깊이 있게 출제 안 해요. 출제하지 않고 다만 이 조문의 요건,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를 많이 하니까 조문 두 문자를 잘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5조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두 문자가 있죠. 국회에서 직무상, 업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외에서 책임을 면제받는 특권이다. 해가지고 이제 국무외면이라는 두 문자가 성립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오른쪽 내용들이 보면 대다수 이제 그 반대 해석하는 이런 내용들 같이 이제 버무려 출제되는데 다만 여기는 이제 의미 있는 판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2025년도 변호사 시험에 그 사례형 문제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관련된 대부분 판례 이게 완전히 막 총집결해가지고 이번에 문제로 물었거든요. 사례형으로.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뭐 특권 문제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많이 됐어요. 엊그저께 뭐 이재명 씨가 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 전부터 뭐 국회의원들이 너무 특권이 많아가지고 문제다 해가지고는 뭐 그 본인부터 보면 뭐 제가 면책특권 이런 거 부적특권 이런 거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헌법상 포기는 안 돼요. 헌법에서부터 이게 그 개인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 이제 의회의 어떤 자주적인 활동 기능의 보장을 위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일반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내가 함부로 행사하지 않겠다. 그걸 내가 방패막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이제 용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특권을 줄이자 말자 배제하자 뭐 이런 입법 논의들이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제가 요번에 이제 사례 문제로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보시면 오른쪽에
판례 중에 네 줄 보세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뭐 법률상의 뭐 고유한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통상 부소하는 행위들도 다 포함되죠. 이게 이제 유승환 의원 사건이나 노회찬 사건에서 나왔던 대정부 신문과 같은 각종 이제 국회 회의 바로 직전에 그 기자들한테 그 원고 복사본을 미리 배포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된데 다 부수행위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효과가, 자, 아래 면책 대상 행위에 관해서는 국회 외에서, 요거는 뭐 조문에 있는 거고요. 자, 모든 법적 책임이 영구적으로 면책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법적 영구 면책 이렇게 암기하세요. 법적 영구 면책설.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책임 이런 것들은 속성상 법으로 이렇게 면제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의원을 뭐 다시 신임할 것인가, 다시 선출해 줄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국민의 마음을 뭐 통제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 책임에 머무르고 다만 재직 중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요거는 영구적으로 누립니다. 그래서 의원 자격으로 말씀하셨으니 그때는 면책되지만은 나중에 퇴직하면은 깜빵 가십시다. 우리 손잡고 갑시다. 이러면은 그게 겁나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주적인 토론,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려는 의도에 따를 때 영구적인 면책이 타당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46조 나오는데 요거 보기 전에 그 대통령의 특권을 좀 먼저 보면 좋겠어요. 제 84조로 가볼까요? 예, 쭉 뒤로 넘겨서 84조로 가면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 세 가지를 모아서 이제 스토리텔링 할 건데요. 일단 환란제소라는 두 문자 보이죠. 그럼 이제 순서로 모아볼게요. 44조부터 모아보면 형국회, 국무위회면 환란제소. 예. 각종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탄핵 소추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현명한 국회가 국무를 외면한 자들을 환란 명목으로 제소했다. 헌법재판정에 소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놓으시고 현명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은 평가하지 마세요. 두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만든 거지. 지금 제가 이제 구캐를 특정 당을 지지한다거나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조문이에요. 그 두 문자예요. 자, 요 이제 구성 내용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저 이제 앞쪽으로 돌아갑니다. 스토리텔링만 봤어요. 자, 이제 46조로 가면 국회의원들의 이제 각종 특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 왼쪽에 보면 이제 청국이지라는 두 문자 있죠. 요거 그냥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에 이제 내용으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의원이 청나라로 함부로 이직하는 거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요. 짱깨 안 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고, 청국이직. 짱깨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청국이직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시고. 자, 그 다음. 밑에 들어가서 자, 47조로 바로 가셔도 되겠네요. 자, 47조 내려가시면은 이제 국회 회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기회하고 임시회 개념은 이제 당연히 구분하고 계실 때고 그 한계들이 있죠, 그죠? 그 본문에도 있고 조문에도 있는데 2항 정기회는 100일을 못 넘고요,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시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에 가보면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없고 대통령이 할 때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자, 요번에 또 출제됐습니다. 최근에. 요거는 옛날부터 빈출인데 지금 대통령제 국가는 엄격한 삼권 분립을 추구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법부의 구성과 행정부나 이런 구성을 엄격하게 이제 구분시켜서 의원이 장관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체제가 아니에요. 엄격히 이제 단절된 체제를 구성하는 게 대통령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의회의 어떤 활동을 요구하는 것들은 삼권 분립의 측면에서 그렇게 당연한 논리 구조 속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제의 관점에서 둔 조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함부로 의회를 이렇게 귀찮게 하거나 의회를 자꾸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 지가 해야 될 것들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기간과 집회 요구 이유를 명시하라. 이런 통제 요소, 감독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제 감독 요소.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죠. 48조에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건데 외워져 있을 테고 의미는 우리 헌법에서 직접 의장단 정수를 명시했습니다. 의장단의 정수를 헌법이 직접 명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의장 수를 확대하겠다 하면은
헌법 개정 없이 법률만으로는 확대 못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헌법 개정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밑에 내용에 제가 이제 서술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도표 보면 이제 의장단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이 좀 보이죠. 일단 뭐 선출 과정 같은 것들은 됐고요. 두 번째 그 권한 파트로 가보세요. 의장은 한 명이죠. 예. only one.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립성 원칙이 지배합니다. 예. 그래서 의장은 중립성 원칙이 지배되기 때문에 당적 보유 못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위원회 위원 자격을 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이제 본회의 표결권은 다 가집니다. 본회의 표결권은 이제 국회의원 자격, 국회 구성원 자격을 가지는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권이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뭐 특정 그 업무를 분장하는 이렇게 이제 분할된 위원회에 가입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중립성의 훼손이다. 자기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적을 가지거나 위원이 되거나 그 자격에서 표결을 하거나 위원회에서 표결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돼요. 근데 부의장은 반대로 넉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의장은 이제 복수로 뽑는 이유가 중립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어떤 정치 진영 또는 이제 정파들의 의견을 이제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이런 통로로서의 역할 같은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이인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의장은 중립성 원칙이 아니라 당파성 원칙을 갖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그래서 당적을 가질 수 있고 위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오른쪽에 이제 결정권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행사했는데 그때 수를 합해보니까 그 찬반 동수가 났어요. 가부 동수라고 하죠. 이럴 때 한 표를 더 행사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캐스팅 보트 또는 이제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는 부정돼요. 왜냐하면 왼쪽에 그 49조 조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가부동수. 자, 찬반 동수가 나왔을 때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죠. 부결간주입니다. 부결간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거는 그 효과가 헌법에 의해서 직접 정해지기 때문에 의장단이 그 효과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어요. 네,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행조항 이런 것들은 워낙 빈발하게 나오니까 권한대행 순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 라인에 있는 것들을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9조 가시면은 최근에 이제 좀 출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하고 좀 중요해요, 나름대로. 자, 국회 의사원칙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조문들을 이제 뭐 내용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조문을 특별히 안 들어봐도. 자, 국회의사 원칙은 일단 두 문자 다공개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일사부재의 원칙 같은 것들은 이제 국회법의 원칙이고 헌법에 직접 명시된 거는 이제 다수결 원칙, 다수의 의견이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어떤 의사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만장일치는 이상에 불과하니까 그죠? 그래서 다수결을 이제 선택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 다수결 원칙 관련돼서 좀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공개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에 직접 명시된 겁니다. 여백에 좀 쓰셔도 좋은 게 일사부재의 원칙, 요거 많이 시험에 나오죠. 근데 요거는 국회 안건이 일단 부결됐을 때 같은 의견 중에 또 이렇게 재심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소수파의 의사방해 의도 같은 것들을 이제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제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지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요거는 국회법 원칙입니다. 헌법 원칙이 아니라. 요게 요번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뭐 물론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빈출 지문인데 헌법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뭐 그냥 편안하게 읽다 보면은 맨 앞에 그 헌법은 이게 틀린 건데 그걸 놓쳐버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이 명시하는 원칙이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아래 정족수 원칙 가면 그 최근에 이제 좀 출제가 되는 내용들인데 옛날 판례지만 또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데 두 줄 보세요. 일반 정족수, 왼쪽에서 봤던 그 과반 플러스 과반, 이게 이제 일반 의결 정족수거든요. 이는 다수결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요게 이제 오지문으로 나왔고 예전부터 나왔어요. 재작년에 나왔고 올해 시험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는 조금 더 다른 문체로서 또 오지로 또 나왔는데 요 판례에서 지금 요 문장은 법정 의견의 문장이 아니라 이제 별개의 의견의 문장입니다. 법정 의견은 이제 요 문장과 좀 다르게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 옆에다가 플러스해서 한번 써볼까요? 헌법상 원칙이라 볼 수 없다. 그 옆에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헌법상 절대적 원칙 아님 이렇게 좀 써보세요. 예, 근데 요 지금 플러스 시킨 요 문장이 법정의견의 문장입니다. 법정의견의 문장이고 지금 이제 시험에서 재작년에 나왔던 요 문장은 별개의 의견에서 제시한 문장인데 이게 뉘앙스가 좀 달라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 법정 의견을 헌법상 원칙으로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별개 의견하고 보면 충돌이 없어요. 그래서 별개 의견이 그걸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 뜻이면서 또한 헌법상 원칙이 아니다 이런 의미도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별개 의견이 좀 강조를 한 겁니다. 예, 그 지문에서 그래서 이제 뭐 같은 법칙으로 봐도 이제 무리가 법정 의견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데 하여튼 이미 이게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법정 의견처럼 외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헌법 원칙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뭐 예외가 있는 원칙으로서 절대적이지도 않다. 그게 보시면 왼쪽에 보세요. 49조 조문.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이걸 웬만하면 그냥 쓰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보충적인 도구로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것이지 이걸 뭐 절대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둔 조항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0조 공개 요거는 됐습니다. 예, 요거는 비공개 요건 두 문자만 잘 기억했어요. 국보 출토 해가지고 그 항목들만 이제 잘 기억하시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국회법에 추가된 내용인데 그것도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목에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일사부재의 원칙 맨 마지막 가니까 제가 5번에 첫째 줄에 국회법하고 저 키워드 박아놨죠. 이거는 옛날부터 빈출이에요. 그리고 올해 또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그 내용 말고는 뭐 이 수재를 좀 넘는 내용들이 될 수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2조 법률적인 절차가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이제 검증제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출제율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없고 뭐 있다 하더라도 한 줄 나오더라도 뭐 그거 못 맞춰도 패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실 것을 오히려 권유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를 이제 보도록 하는데 휴식을 좀 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